그날은 한여름이라 해가 지고도 뜨겁고 습기에 찬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나는 기말고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계획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펜션을 빌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평점이 좋은 한 펜션을 예약하고 출발했다.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달렸을 때 점점 도로에는 차가 뜸해지고 주변은 드문드문 나무와 농작물로 덮인 그림 같은 풍경으로 변해갔다. 우리는 조그만 시골 마을을 지나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펜션은 깊고 고요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어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펜션은 아담하고 옛날 한국식 한옥을 개조한 느낌이었다. 밖은 푸른 나무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집 뒤편으로는 작은 개울이 있어 청량한 물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주인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하면서 집안에 필요한 시설과 주변 산책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옛날 헛간 쪽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강조하셨다. 우리는 그저 시골 할아버지의 무의미한 경고로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 종일 여행했기에 우리는 금세 식사를 준비해 먹고 피곤함을 덜기 위해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창밖에는 시골 마을 특유의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 한바람을 만끽하며 잠이 들었다. 한밤중 이상하게도 문득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창문 밖에서 개울물 소리와 함께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내게로 다가오는 듯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다. 그때 창밖 저 멀리 헛간 쪽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고 친구들을 깨우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조심스럽게 혼자서 펜션 밖으로 나섰다. 허리를 숙여 나무들 사이를 지나 헛간으로 다가갔다.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음의 목소리들이 은밀하게 들려왔다. 헛간에 다가갈수록 목소리는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문득 한기가 느껴지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엇간 문을 밀어 열었다. 어둠 속 갑자기 눈앞에 뭔가가 나타났다. 나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그저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깔린 상자들이었다. 하지만 헛간 구석에 무언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다 보니 어디선가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번쩍이는 전등을 비추자 기괴한 그림자가 벽에 드러났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없었다.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린 나는 뒷걸음질 치며 헛간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럴 때 문이 스스로 닫히며 바깥 세상과 나를 단절시켰다. 나는 겁에 질린 채 문을 열려고 발버둥 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헛간 안에 텅 빈 공기가 나를 에워싸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더니 차가운 손길이 목덜미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서 있었던 곳엔 아무도 없었다. 공포스럽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챈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펜션으로 달려갔다. 창문을 통해 뛰어들어가 침대 밑에 몸을 숨겼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으나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다. 창밖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깨달아야 했다. 아침이 되고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절 깨어냈다. 그러나 나는 그 일 이후로 이상하게 너무 길었겠고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짐을 챙겨 펜션을 떠나기 전 주인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조심하라고 경고받은 헛간 쪽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가 겪은 일을 듣고 말했다. 그 헛간은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작업장이었지. 그곳엔 오래된 물건들과 아버지가 고쳐주려던 고장난 물건들이 있었어. 누구도 그 방 맞지 않았으면 좋을 거야. 집 뒤쪽으로는 작은 무덤이 있지. 하루가 지나고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기억은 나를 괴롭혔다. 밤마다 헛간에서 본 그것이 꿈에 나타나 나를 쫓아다녔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던 어느 날 주인 할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헛간을 정리하며 발견한 오래된 일기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이 작업장을 지키는 혼령들이 있음을 느낀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 있어 나를 지켜보며 잠들지 않지. 내가 떠나면 그들은 홀로 남겨둘 것이며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절대 이곳에 들여서는 안 된다. 그 편지와 일기장을 읽고 나서 나는 그곳에서 겪었던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공포는 아직도 내 곁에 머물러 있었고 나는 그것을 지울 수 없었다. 이후로도 그날의 기억은 내 인생의 그림자처럼 남아 어느새 나도 사람들에게 그 시골 펜션 이야기를 공포스럽게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듣는 이는 많았지만 결코 그곳에 가보려는 사람은 없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 혼령들은 여전히 그 헛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리라.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빈틈없는 일상 속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공포와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무서움에 몸서리치는 이 공포 썰을 매우 자세히 그리고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샵샵 공포의 밤.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 어느 날 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 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출발해 인천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늦은 밤이라 길은 텅 비었고 나는 라디오를 틀어 조용한 고속도로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쾌한 가을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로를 조금 식혀주었지만 나는 몹시도 피곤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담담한 DJ의 목소리가 나의 의식을 간간히 끌어당겼다. 그때 한 DJ가 청자의 사연을 읽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을 홀로 운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차창 밖에서 뭔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이 사연은 지금의 나와 너무도 일치했다. 라디오 DJ는 청자의 경험을 전한 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상한 존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백미러에 비치던 텅 빈 뒤편이 떠올랐다. 별다른 생각 없이 유리창에 시선을 돌렸다. 황금빛 가로등 불빛이 자신의 그림자를 길게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길가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무겁게 멈추면서 심장이 쿵쾅댔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지나온 길을 다시 봤다. 1시간이 넘게 아무도 없는 도로를 달리는 동안 처음 본 사람 같은데 그 여자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거짓말처럼 그 자리를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착각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한심시켰지만 등 위로 오싹한 느낌이 줄고 남아있었다. 운전대를 다시 잡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핸들이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이었다. 막상 출발하려니 엔진 소리가 거칠게 걸려오면서 자동차 전체가 흔들렸다.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긴 건가 싶어 차를 세우고 확인하는데 다행히 엔진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다시 출발하는 순간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녀가 정말 그 길 옆에 서 있었다. 먼 발치에서 차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오싹한 느낌에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가속을 했고 여자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속도를 높였다. 다시 라디오로 귀를 돌렸다. 이번엔 방송에서 밤새운 청취자들의 무서운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어느 고속도로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길 위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DJ는 무겁게 말을 이어갔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시야에 또다시 그 여자가 들어왔다. 이번엔 훨씬 가까이 길 바로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이번에도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줄였지만 신기하게도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차가 다가갈수록 그녀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때 조수석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다. 미칠 듯한 공포에 휘말린 나는 머리를 돌려 조수석을 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길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 순간 무언가 손끝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의 숨결이라도 느껴지는 듯한 투명한 존재감이 스쳐갔다. 이건 예사가 아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더 이상 나만의 착각일 수 없었다. 여기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순간 내 귀에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다. 왜 나를 보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는 무척이나 서글프고 처절했다. 머릿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이 거미줄처럼 얽혀갔다. 바로 이 순간
차량은 앞쪽에서 무언가와 충돌할 것 같은 느낌에 강하게 핸들을 꺾어야 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대며 겨우 차량을 제어하고 속력을 줄였다. 간신히 멈추어 주위를 살펴보니 그때는 이미 그 여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라디오는 계속해서 청취자의 무서운 경험담을 전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내 신경을 자극하는 한 사연이 있었다. 한 청취자가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과 너무나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고속도로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라디오를 들었던 여러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혹시 자꾸 같은 곳에 서 있는 여자를 본다면 반드시 차를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니까요. 말을 끝내기 무섭게 갑자기 라디오 불빛이 꺼졌다. 한없는 침묵뿐인 차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차 외부의 기운만이 점점 더 차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어두운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매 순간마다 문득문득 그 여자의 모습이 생각나 잠도 잘 수 없었다. 그날 밤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중압감은 아주 오래도록 내 마음을 괴롭혔다. 이토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공포 그 자체였다. 이후로도 무언가 나에게 붙은 것처럼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그 저주받은 고속도로의 밤, 나는 무엇을 본 것이며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 이것이 바로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의 하나입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1990년대 초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 마을은 한적하고 조용한 농촌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 동네에서도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았다. 집 주변은 푸른 들판과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 되면 온 마을이 어두워졌다. 초여름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곧 있을 여름 방학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는 방에서 책을 읽다가 늦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 무렵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를 깨웠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여자아이의 웃음소리였다. 나는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였고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어두운 정원 한편에서 이상한 형체가 보였다. 긴 머리를 가진 작은 소녀가 혼자서 잔디밭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얼굴은 새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눈이 없는 까만 구멍만 있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시 창문을 보니 그 소녀는 사라져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분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는 점점 그 일을 잊어갔다. 몇 주 후 나는 방학 동안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시골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평화로웠고 그곳에서 나는 이상한 소녀와의 기억을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밤이 아닌 한낮이었다. 그날도 나는 방에서 숙제를 하던 중 창문 밖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 창밖에서 바로 그 소녀가 정원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놀란 나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소녀는 없었다. 대신 정원의 한켠에 묘비 같은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때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된 저택으로 예전 주인이 사고로 딸을 잃은 후 버려진 곳이란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 소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웃으며 내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셨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소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밤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단지 나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소녀의 웃음소리가 더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더 우리 집 안으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다 한밤중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소녀의 웃음소리 대신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애절하고 절박했다. 막히는 숨을 꾹 참으며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전 갑자기 알게 되었다. 그 소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는 산길을 따라 가까운 절로 가서 스님을 모셔왔다. 스님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정원에 묻혀있는 그 묘비를 파헤쳤다. 그곳에는 오래된 작은 관이 하나 있었다. 관을 열자 그 속에는 해골이 아닌 온전히 남아있는 소녀의 시신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인형이 하나 쥐어져 있었고 그 인형은 언제나 그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였다. 스님은 소녀의 명복을 빌고 우리는 그녀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해 근처의 묘지로 이장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을 정리한 후 그녀의 명복을 빌며 밤마다 기도를 드렸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소녀의 웃음소리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나는 그 일이 잊혀질 무렵 아버지로부터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소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였으며 소녀는 이곳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렇기에 그녀는 죽어서도 이곳을 떠나기 싫어한 것이다. 우리는 그 소녀가 이제는 평안히 잠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창밖을 볼 때마다 그 소녀의 하얀 원피스와 까만 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그녀가 그리운 것으로 기억하길 바라며 그저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도할 뿐이다.